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고립운둔 청년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은지 속 청년 61만 제도적 지원 해법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솔지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 교수님께서 고립운둔 청년 실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국 6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고립운둔 청년들의 현황과 제도적 미비점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명해 주시겠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이신 이솔지 조 교수님은 현재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이사, 해운대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며 저서로는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청소년 지도 방법론을 펴낸 저명한 사회복지 전문가이십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산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솔지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발제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고립, 은둔, 청년 실태와 또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발제 준비를 너무 급하게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제 발제 준비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간 그 자료 PPT 내용이 이제 좀 너무 많이 축약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면서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좀 추가해서 발표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정책 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실태 조사나 최근에 나온 그 연구들이 그래도 몇 편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념적 정의 그리고 청년들의 실태 또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국내외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짧게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발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내용 중심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경제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들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 환경적인 측면의 문제들로 인해서 비롯된 청년들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가구 구조의 변화가 있죠. 1인 가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청년 1인 가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이나 또 외동 비율에서 이제 자라난 그런 청년들이라서 혼자 사회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202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19 그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회화를 경험한 청년들이기도 해서요. 사회적 관계망의 어떤 단절이라든지 사회성 저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마도 뭐 개인주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강화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뭐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은둔이나 고립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도 많고 또 그 문제의식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보면은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앞에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도 또 언론 보도 자료들도 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에 뭐 2-3건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제가 보기도 했고요. 이 은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둔형 외톨이 개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먼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조금은 이제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 온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은둔 청년이나 고립 청년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첫 시작은 서울에서 2019년에 이제 고립 청년 밀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시범 사업이 먼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같은 곳에서 2020년에 은둔 청년들에 집중을 해서 이 두 개의 사업들이 이제 특화된 형태로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2021년에 부산광역시에서 이제 최초로 청소년과 이제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전문 기관이 이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기관이 나중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청춘 소설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2021년도에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이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어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특히 조기 정신증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생겨난 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2019년도에 이제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가 또 처음으로 있었고 2022년에 은둔형 외톨이 센터가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전국적으로 이제 소소하게 여러 사업들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느낄 때는 그 수가 상당히 적고 또 다소 산발적으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2019년에서 2020년경부터 해서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비교적 최근에 더 심하게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또 그 실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듣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2023년도에 실태 조사가 가장 최근에 있었거든요. 2023년 데이터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 실태 조사에 들어갔던 이제 교수님과 또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 그 조기중재센터 실무자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 과정에서 이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폭발적인 이슈화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뭐 예전부터 조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 왔지만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이 그 이제 증폭시키는 어떤 기촉제로 작용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이를테면 뭐 묻지마 그런 그 뭐죠?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SNS에서 뭘 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언론에서 이런 청년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언론에서 이제 청년 정신 건강 문제와 범죄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은둔 청년, 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뭐 희귀꼬물이 이런 단어들을 같이 써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이슈가 됐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또 그 문제들이 이제 증폭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이 문제들은 그 개념 정의조차도 사실 좀 불분명한 그런 상태에서 실태나 아까 61만 명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적인 어떤 실태나 특성에 대한 그런 연구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조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뭐 법률도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또 2023년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다른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이런 것들 개수에 비해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나 뭐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률들은 다소 참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동안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가지는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그 특성이나 또 중요도 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청년 문제 가운데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정책 지원 대상자들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념 정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가 좀 제일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고리분둔 청년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고리분둔 청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조사나 연구들을 봤을 때 이 고립이나 은둔에 대해서 각자 다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고 다소 좀 자기적으로 좀 조작화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연구자들마다 그리고 실무자들마다 그리고 이런 정책 현장에서 또 마찬가지고 다 다르게 이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 개념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좀 합의된 그런 개념들과 정의를 가지고 이 청년들의 어떤 범위, 그러니까 고립운둔 청년이 어디 누구를 말하는지 이 범위를 좀 정확하게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뒤에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슬라이드로 모아서 이제 놓은 건데요. 특히 고립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이제 소개되는 그런 내용들도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실태조사에서 이 고립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개념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립의 개념을 제가 느낄 때는 이제 어떤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거를 개념화해서 요 개념에 근거해서 뭔가 대상자 범위를 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다른 시나 뭐 다른 또 여러 많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는 고립보다는 은둔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주로 그것들을 메인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뭐 실태조사나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고립에 대한 이런 고립 청년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아직 없는 상태인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은둔이라고 하는 단어도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도 서울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제 은둔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처럼 은둔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과거에 그 나왔던 히키코모리 그 개념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은둔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연구조사나 실태조사들의 경우에 일본의 그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 얘기했던 그 개념을 그대로 들고 오되 나름대로 뭐 시마다 또는 단체마다 그 개념을 조금씩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게 나름대로 이렇게 조작화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서도 뭔가 생각해 볼 여지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고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아직 사실 지금도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나마 은둔이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부터 이제 귀에서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또한 합의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은둔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정신과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경우하고 이 은둔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생각할 여지가 좀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도 뭐 다른 자료들도 나와 있지만 은둔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심리 정서적인 어떤 측면에서 분명히 전문가의 어떤 디테일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증상이나 현상들을 상당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수십 년 전에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은둔이랑 정신과적인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강하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았습니다. 뒤에 슬라이드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고립이나 은둔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혼란을 더 이제 부추기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청년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개념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청년기본법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그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나 조례 상황이라든지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청년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로도 청년의 대상 범위가 뭐 정책별, 뭐 지역별, 단체별 상당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분명히 여기서 뭔가 사각지대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렇게 뭔가 좀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그래도 조사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게 뭐 고립 청년이든 또는 은둔이든 뭐 희귀꼬물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공통적인로 나오는 결과들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문제로 인해서 드러나는 뭐 현상이나 증상들이 좀 단순한 사회 현상으로 그 희귀꼬물이 개념 정도로 그렇게 약하게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다. 다분히 신체적이고 심리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뭐 영적인 그러니까 건강 기능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양적 조사든 뭐 질적 조사든 어쨌든 이미 고립이나 은둔 상태에 놓여 있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고, 또 문제의 깊이도 단순히 고립이나 은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듯한 상당히 복잡한 문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슬라이드 안에는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다 이제 스킵하고 그냥 누락된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뭐 여러 서비스 현황들을 보면 제가 이제 느낄 때는 상당히 좀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 뭐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국내외에서 하는 이제 서비스,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찾아온 것들을 봤을 때 뭐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뒤에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청춘 소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까 앞에 처음에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청소년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인 청춘 소설인데요. 부산에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부산에 거주하는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초발 정신질환과 조기 정신증에 이제 조기 중재하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조기 정신증 중재 사업을 메인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1년에 이제 개소를 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제 요런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어떤 청년들의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원래 시작은 조기 정신증 중재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그 기관이 만들어진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은둔 청년에 대한 그런 내용 사업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반적인 뭐 일반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차원에서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관이 이제 이 기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결론과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개념 정의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개념을 고립이나 은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청년 정신건강 복지 뭐 증진이라든지 또는 뭐 청년 정신건강 청년 마음건강 뭐 복지와 같은 이런 단어들을 써서 좀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운둔 청년에 대한 개념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고립이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고립이 개인이 선택한 자발적 고립이든 아니면 사회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그 비자발적인 고립이든 그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고립이 길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은둔이라고 하는 것도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마도 전문가 개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상당히 보이는 경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태 조사라든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결과들을 보면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그 일본의 히키코모리의 그 단순한 사회 현상으로서의 그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적 연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 인터뷰에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실제적으로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진단을 요하고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정신과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을 상당히 보이는 부분으로서 예측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발현시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둔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 개입을 이제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립이든 은둔이든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좀 하기보다는, 그리고 이 두 개를 명확하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뭐 청년 정신건강 복지 증진 또는 청년 마음건강 복지 증진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고립이든 은둔이든 그 상태로 가지 않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상태들을 이제 대상자 스크리닝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스크리닝이 된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조기 개입하는,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어떤 개입을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사례 관리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해 나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루트로 하는 사업들이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 복지 영역에서 이미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정신건강 복지 사업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다소 좀 누락되어 있는 청년 정신건강 복지라든지 청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을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립운둔 청년 혹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면 이 서비스 전달 체계의 거점 기관을 어떤 영역에서 할 것이냐, 어떤 기관에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을 때, 고립운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 특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독특하고 또 정신건강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어려움들을 복합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이나 또는 정신병리 또는 이런 특히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일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기관이 어딘가라고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주된 업무 자체가 스크리닝을 정확하게 하고 사례 관리를 주로 하는 업무들이 거기서 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또 아까 뒤에 이제 그 토론자분께서 적어놓은 내용을 제가 잠시 봤는데,
고립운둔 청년의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의 주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특히 청년이 되기 전에 청소년 때부터 어쩌면 그게 발현되어 있을 확률이 또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아동 청소년들 정신건강 부분부터 신경을 쓰게 되면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하는 사업들이 생애 주기에 근거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지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누락되어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청년 요 일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 전문 요원들을 어떻게 이제 잘 인력풀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이제 청년 복합 문화센터 컨셉의 그런 기관들이 오프라인에서 좀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청년 복합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무슨 전문센터라든지 뭐 외톨이 지원센터라든지, 저는 사실 그런 컨셉의 센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겉보기에는 진짜 아무나 청년들 누구나 와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청년 복합 문화센터의 컨셉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 안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상주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진 청소년도 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얘기했을 때 빨리 스크린도 될 수 있고, 발견이 되면 다른 기관에 연결도 시킬 수 있고, 이제 그런 형태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를 한번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 제언한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보면, 거점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되, 거기서 하는 청년 정신건강 사업은 외부의 이 청년 복합문화센터 안에 이제 포함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부산에 있는 아까 청춘소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유념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런 청년들의 공간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바일 기기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고립운둔 청년들이 주로 무엇을 하느냐 그런 밖에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태 조사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본인이 있는 곳에서, 밖에 잘 안 나오잖아요. 본인이 있는 곳에서 주로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가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뭔가 계속 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또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고립운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태가 좀 많이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접촉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뭐 이런 서비스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을 제안을 드려보고요. 다섯 번째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들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당사자나 가족들이 요구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인식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맞춤형의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실태조사 나온 거를 보면은 지원 방식이나 형태에 대해서 요구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방식과 형태에 대한 고민과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전문가들 수요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고립운둔 청년 지원 사업은 그 특성상 어떤 거점 기관이 만들어진다 해서 그 거점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상담, 복지, 뭐 의료, 고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각 네트워크에서 또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누구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점 기관은 요 대상자들의 특성을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요. 전문가들이어야 되고, 거점 기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은
이제 요 사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일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수요가 아마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뭐 개인적인 어떤 요인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문제와 어떤 사회 환경적인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대상자들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제 볼 때는 공적 지원이 이제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이 사회적인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어떤 요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 고리분둔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자에만 집중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아마도 분명히 다른 세대라든지 다른 청년들 집단에서 이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뭐 청년 복지라든지 뭐 청년 건강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대국민 메시지들이 장기적으로 자주 전달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